조선시대의 역사지의 아마 대표적인 저서는 신정동국의 승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공식 문서인 이 신정동국의 여기 승남에 의하면 오늘 발표 주제인 고구려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압록강 일망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평양을 소개하면서 고구려 동명 유적과 관련된 고구려 유적을 소개하고 있고, 그 비류라든지 송양국은 이제 성천으로 비정하고 있고, 황령국은 용광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신정동국 여기승남이 이제 1930년에 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나온 그 활동하고 있던 정구 같은 인물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식과 궤를 같이 해서 이러한 한반도 내에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 유적을 비장하는 이러한 시각이 역사서에 실려서 전해고 있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러한 조선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이제 후기의 조선의 공식의 역사 지리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주제인 이제 연행록을 살펴볼 텐데, 연행록은 이러한 공식 기억과 다른 내용들이 상당히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제 요동은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일찍이 이제 고려시대부터 그러한 인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인식이 고려가란 전쟁 중에 서희가 얘기했다고 하는 가란 동경은 고구려 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널리 알려진 얘기, 그리고 고려 후기에 있어서 이색이 요동을 오가면서 남겼던 신문에도 이러한 요동에 대한 인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고토 인식은 고려 말 조선 초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건너뛰어서 6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요동을 둘러싼 조선과 명의 긴장관계는 조선 초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요동이 고토라는 인식이 여전히 고려시대에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종 12년에 북경을 다녀온 한치영 같은 인물은 요동은 원래 고려 땅이다 이러한 전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선 초기에 명과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요동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체험이 가능해집니다. 명청에 파견된 조선 사신의 요동 체험은 수많은 연행록에 빈번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리된 거에 의하면 이제 556종인데, 이 자료에 이제 의해서 연행록이라 썼지만 명식인데 조천일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조선과 청해 관계에서는 연행록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행록이라고 하는 내용은 조선 정기 후기를 다 합해서 조천록과 연행록을 통틀어서 연행록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 중에 조선 사신들의 체험을 고구려의 역사 현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선의 사행로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 지역의 중요한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역사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신들이 이러한 현장을 지나치면서 직접 체험한 역사 현장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것을 자료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연행록이 많지만 이 연행록의 기사들이 동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을 몇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료들이 일치되는 주요 관심 지역을 몇 개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역으로 다룬 지역은 공항성, 불현성, 그리고 요동성 이런 몇 개의 지역으로 한정해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본문은 읽지 않고 제시한 본문을 읽지 않고 그 본문 뒤에 짤막한 요약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항선성을 안시성으로 인식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선 초기에 안시성은 역시 압록강 이남으로 비정하고 있었습니다. 신정동군 여인 승남에 의하면 안시성은 용강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광해군 때에 복교하러 갔던 이 조희현은 보항성을 지나다가 이것이 안시성일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대록을 보면 역시 보항산성을 안시성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신정동부 영신당 이후에 나온 이후에 그것이 이제 이 조선 사신들에 의해서 인식이 이제 전환되고 있다, 좀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평대굴의 연도기행에 보면 보항성을 기원하면서 이것이 안시성이라고 보고 그 실상을 적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 남구만도 이 보항성에 대해서 또 보항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정문 아랫단을 보겠습니다. 남구만은 폐지된 안시성이 괴주위의 동북쪽 70리 지점에 있다는 대명 일통기를 근거로 보항성이 안시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항성을 안시성으로 오해한 것은 금주의 보항성과 창문밖 보항성의 이름이 우연히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항성 문제를 놓고 안시성과 관련해서 중국적 자료인 대명일통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압록강 부근에 가까웠던 보항산성을 안시성으로 보는 견해와 여동 중심에 있는 괴주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12년에 사연을 갔던 최덕중은 안시성의 괴주위에 있으며 주실동도 구여동 남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가제 기구차급도 최덕중과 같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대명 일통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은 1720년에 작성된 연행도에 의하면 보항산 남쪽에 주필산이 있다고 하였고 다시 원래대로 보항산성이 안시성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갑도 여전히 보항산성을 안시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보항성이 안시성이냐 아니면 안시성이 더 북쪽에 괴주성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 연행록의 기록에 따라서 달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조 2년에 여행했던 이덕무도 역시 보항산성을 안시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인용문 아래 이덕무는 노가제 김천업이 보항산성이 아니라고 한 것을 비판하고 보항성 부근에 주필산이 있으므로 보항산성이 안시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조 4년에 여행했던 박지원은 김창익과 같이 보항산성이 안시성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역시 대명 일통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아래 박지원은 방언에 조선의 우리말에 큰 새를 안시라고 하니 보항성을 안시성이라고 하는 전설이 그럴싸하다고 했지만 이것을 안시성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대명 일통지를 근거로 보항성이 안시성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박지원과 같이 연행을 갔던 노이점은 같이 갔는데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용문 아래를 보겠습니다. 노이점은 박지원과 달리 안시성이 보항산성과 괴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설을 소개하거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문 끝에 보면 두 가지 설이 모두 근거가 있지만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사실들도 보항성을 보고 안시성이냐 아니면 괴주성 부근에 있냐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노이점처럼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인용문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처럼 대명 일통지를 기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항산성을 안시성으로 이해하는 조선사의 사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사후보다 1년 뒤에 사형을 간 박내겸은 이와는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내겸은 사람들이 창문 밖의 성을 안시성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다시 일통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것을 반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시성 비정에 대해서는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보항산성이 안시성이라는 인식은 오래전부터 비판을 받아왔고 괴주 안시성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 중기의 윤군수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5페이지.
인용문 생략하고 아래를 보겠습니다. 직접 이 현장을 답사한 윤문수는 안시성이 해주와 계주의 경계에 있다고 하면서 안시성이 우주성처럼 중국 평과는 달리 우리의 고해성처럼 도를 쌓아 만든 고구려성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왕선성 안시성이라는 원래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대의 예능록들도 여전히 혼란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두고서 박세당은 일찍이 이제 워낙 안시성 문제가 여러 예능록에 거론되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 똑같은 오류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대명 일통지를 근거로 그것이 잘못됐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이력들을 보면 안시성 문제가 계속 전해지는 이제 오류가 전달되고 대명일통지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으면서도 인식이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보왕선성이 그러면 안시성이 아니라면 어떤 거냐? 동명왕 구성으로 인식하는 연행력도 나옵니다. 황해일이 보왕성의 고성이 동명왕이 지은 것이라고 일찍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구도 조천록에서 산에 동명왕의 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시성을 비판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보왕선성이 어떤 성격의 성이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 김창업은 보왕선 남쪽의 고석이 안시성이 아니라 동명왕태의 예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점은 이곳이 고구려 옛도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내겸은 보왕선성에 대한 혼돈된 인식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왕선성이 안시성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그러면 어떤 성인가 동명왕의 고성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는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록도 보입니다. 조원은 조천일기에서 보왕산 고성을 안시성도 아니고 동명왕 구성도 아니고 발해의 도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근거는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성님이란 여러 역사 인식들이 혼재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불연성을 두고 이것을 국내성이라고 인식한 예능록들이 있습니다. 신증동국 여기승남에 의하면 국내성은 압록강이나 민주 부근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평안도 우주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불연성을 국내성으로 기록한 예능록들이 있습니다. 247쪽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용문 아랫단을 보겠습니다. 신증동국 여기승남에서는 국내성이 인주의 지경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예력 중에는 불연성이 국내성이라고 하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이는 고구려의 중심지를 압록강 북쪽으로 찾으려는 영토 인식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영역을, 발해 영역을 압록강 북쪽으로 찾으려고 하는 조선 사람들의 이 인식의 확장은 신증 동구 여기승남과는 다르고 조선 중기에 hun백겸의 중국 지리지를 시작으로 17세기 이래에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용문 맨 끝에 보면 어느 곳인지 잘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자료의 문제가 자료 문제 때문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지리지들은 구체적으로 중국의 여러 지리지를 참고하면서 그 내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점차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고구려의 중요 지역을 압록강 이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동국지리지와 또는 예능록에 서로 상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동성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동성을 고구려 고도로 인식하는 연행록의 기사가 보입니다. 연행록은 아니지만 중국을 그 표류 끝에 중국을 여행하게 된 이제 조선 성종 때 최고의 예를 보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표해력을 남겼는데 거기에 이제 요동을 지나면서 요동 사람들과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용문 아래 최부가 요동 사람들을 만나고 2달이 지난 후에 요양역에 이르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승려 계면을 만났습니다. 거기 이제 영양성이 고구려 도비라고 하는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록 최고의 표해력에는 제일 마지막에 여러 가지 짤막짤막한 내용들의 이제 역사 지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체부는 요동은 이제 고구려의 도읍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체부의 인식은 조선 후기 여력록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28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인용문 아래 최덕중의 기록도 역시 체부의 인식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이제 요양성은 고구려의 도읍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요동 개표경의 광성을 평양으로 이해하는 기록도 보입니다. 그 유명한 박지현의 연화일기인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러 개의 평양을 얘기하고 있고 평양이 이제 움직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폐수도 이동했다. 막 크게 얘기하면 다 평양설 또는 평양이동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박지원의 이 연화일기의 내용이 다른 연행록과 다르고 그 이후에 20세기 이후에 이제 평양을 이해하고 폐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제 그 견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평양 그리고 평양이 폐수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박지원은 대명일통지에 옛날 인성은 개평현 동북 출신에 있다. 공항성은 평양성이라고 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요동에 또 다른 평양이 있음을 추론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이처럼 요양이 고구려의 도읍이라고 하는 이해는 이제 요사 지리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도 조선 후기의 해동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록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조선 후기의 여러 연행록과 또는 이제 지리지들이 고구려 영역 주요 지역을 놓고 많은 논쟁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다양한 논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졸본을 살펴볼 텐데 신중 동국 여기 승나에 의하면 이 성천에 이제 졸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여서 서거정도 성천 지역 또는 평양 지역을 고구려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졸본에 대한 연행록 기록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행록의 특성상 조선의 영역이 아닌 압록강 북쪽에 중국 지역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대체적으로 생략된 압록강 이남은 생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졸본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25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졸본에 대한 이러한 이 연행록들의 기사는 신중 동국 여의 승남의 기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성천이 졸본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북쪽 초기에 이제 고구려 관련해서는 여러 계단을 놓고 있지만 이 졸본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 동국 여지승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조선 중기 이후에 가서야 이제 동국지리지 같은 경우에 요동의 졸본을 비장하고 있는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행록과 당시 조선의 지리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성종 때에 편찬되고 중종 때 신증을 이뤘던 이러한 조선의 공식 기록들은 조선의 건국을 옛 영토를 모두 회복한 걸로 인식하고 중요한 지역을 이제 한반도 압록강 이남으로 다 비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 고구려 영역도 한반도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지식인들은 세부에서 확인되듯이 252페이지입니다. 고구려 영역이 요동에서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발해사의 인식의 변화는 동국지리지 이후에 17세기 이후에 여러 사서들이 많은 연구 끝에 다양한 견해들을 내려놓고 있고 이러한 이제 내용들은 요사, 군사, 성경지, 대청일통지와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253페이지. 신증동국 승남에는 평양 일대를 고구려 유적지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압록강 북쪽에 성립한 국가로 어느 결례가 있긴 하지만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행록에는 고구려 도읍을 요동으로 보는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표일학이라든지 예를 들었듯이 김창업의 예라든지 박지현의 예라든지
제일 마지막 줄로 가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 고구려를 평양 중심으로 보는 동네견을 비판하고 요동지역으로 보려는 거래가 늘어갑니다. 연행록에서 고구려의 중심지를 요동에서 찾고 있는 것은 동국지리지, 아방강력고, 해동역사 등의 예와 상통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고구려사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장되면서 요동을 고토, 회복해야 될 땅이라는 역사지리 인식이 자리 잡아갑니다. 이러한 실학자 또는 연행록에 나타난 이러한 이 요동인식에 대한 확장은 결국 20세기 와서 신채원 등의 민족주의 사학자로 개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행록을 통해서 후대의 기록을 통해서 역사지를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충돌된 내용을 소개했는데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역사적 진실성과 얼마나 잘 부합되느냐, 상호 교차와 문헌 비판을 통해서 제대로된 실체로 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제 연행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추천한 상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사실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차후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철웅 교수님이 아주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이렇다 말 못하고 저렇다 말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록상의 그 난맥이죠. 그러니까 저 조선시대 때 만주를 가본 사람, 또 만주 가서 요양 가서 들어본 사람, 봉황산 가서 들어본 사람, 이런 분들 얘기하고 또 안 가본 사람들 얘기가 전 다른 그런 현상들이 조선의 그 사찬 역사서라든지 아니면은 관찬 역사서에도 굉장히 큰 그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참작을 해서 좀 그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김철웅 선생님께서 쓰셨던 그 신증 동국 여지승남을 보면은요, 원본은 그냥 있습니다만 번역본 있죠. 번역본이 옛날 그 60년대가 민족문화 추진연구회인가 그쪽에서 번역된 게 나오는데 그 서문에 보면 그 이병두 선생님이 쓰셔서 그 기억이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병두 선생님들이 그걸 번역하시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넣은 기록을 거기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 번역본은 원본이 아니라 번역 과정에서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보면 난 뭐뭘 넣었다는 기록은 거기다 그 표를 빼서 붙여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유념해서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